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일상 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빠르면 올해 10월에는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코로나19 3년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또 엔데믹 전환에 대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질환 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강영미 대표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수석 상임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KBS 대전 성룡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The committee has advised me that, in its view, COVID-19 remains a global health emergency, and I agree.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제 중요한 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이제 전환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 논의는 됐었지만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좀 예측이 다양했었는데 결국 이제 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먼저 이제 전문가들께 이제 방역 당국이 이런 결정 내린 배경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지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뭐 그동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코로나 격리 해제 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는데 실내 음식점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쓰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음식 먹거나 뭐 얘기할 때는 또 벗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뭐 수납을 하거나 돈을 내러 갈 때 다시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실제 그것이 뭐 일상생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사람들이 겪는 현실과 그 이상적인 것과의 괴리를 하나로 통일해서 실내에서도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감염에 취약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타게 돼서 감염 환자가 혹시 있을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함으로 해서 실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제해줬고, 그렇지만 이것이 꼭 그 현재 위험 상황을 전과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자기가 그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이런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지원 위원님께서는 이제 대전시 의사회에서 감염질환 대책위원을 맡으시면서 이제 병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 마스크 해제, 이건 어떻게 좀 보시나요? 개인적인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해제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병원에 간다든지, 왜냐하면 네. 이번에서도 그 해제가 안 된 부분들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나 환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될 그 감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이제 의무를 이제 권고로 전환을 했지만 최소한의 이제 안전 장치는 남겨뒀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대책이 마스크하고 예방접종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저희가 따로 다른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는 가장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상엽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서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제 일상 회복에 이제 중요한 뭐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이상 코로나19를 알아보면서 이제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종감염병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맨 처음 맞닥뜨렸을 때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것 정도 알고 사실은 다른 걸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종감염병이 왔을 때에 맨 처음에는 무조건 거리두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벌려놓게 되면 감염률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19 초기에 뭐 심지어는 뭐 휴교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뭐 비대면 수업도 하고 그 비대면으로 이제 일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영업 시간 제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고 지금 하나 딱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그거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영향력이 줄면서 사실 이제 강조되는 게 이제 개인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조가 되게 되는데요. 네. 개인적 거리두기는 이런 겁니다. 밖에 아무리 많은 뭐 바이러스가 있고 확진자가 있어도 내가 마스크를 써갖고 코와 입을 가리게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막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 착용은 사실 가장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의 방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설령 마스크를 안 써갖고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그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막아낼 수 있거나 적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이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3년이 지나면서 백신 치료제가 개발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개인적 거리두기 위주의 방역 정책이 남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이제 세 가지죠. 이제 확진자 7일 격리,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그 백신 접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하단 말이죠. 이 방역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뭘 없애버리게 됐을 때에 확진자 수 증가나 의료 시스템 부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사실 작년 9월에 그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도 사실은 맨 처음에는 계속 써라 이런 거였다가 실외는 작년 9월에 해제가 됐고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유행을 겪으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갖다 결정을 하면서 네 가지 기준을 들었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외부의 유행의 안정들, 그러니까 확진자가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시스템 역량이 충분할 때, 또 하나는 이제 내부의 방어 능력, 그러니까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많이 됐을 때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제 한번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다행히도 이제 1월 달이 되면서 이제 실차 유행이 이제 사실 많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제 다음 8차 유행 이전에 이제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방역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된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일부 의무화가 권고로 바뀌고 나서도 이제 8차 유행을 겪고 이게 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권고가 자율화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가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이 지금의 그 코로나19 유행을 피해 최소화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초기에는 어떤 질병인지 이제 어떤 질환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3년차 맞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체를 좀 파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강력하게 하긴 그렇고 결국은 이제 가야 할 길의 이제 하나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바랬던 건 뭐냐면 과거 우리 뭐 사스도 겪어봤고 메르스도 겪어봤고 신종플루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팬데믹이 딱 왔을 때 뭐 한 몇 개월 정도 심각하게 좀 고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노력을 하면 사실 그 뒤에는 완화가 됐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 안정 추세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그 병에 대해서 뭔가 방역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하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지금 3년이 지나고도 지금 유행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정책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풍토병은 아닌데 풍토병화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럼 같이 가야 될 때 평생 마스크 살 수 없고 아이들의 그런 피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공존하는 방식에서 이제 그 방역 당국이 바라는 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이런 정책들을 결정해서 네. 피해 최소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그런 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중요한 이제 첫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내 마스크의 이런 의미에서 공고의 변동은.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서지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마스크 지금 의무가 이제 권고로 전환이 됐지만 계속 써야 되는 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성용희 기자 어떻습니까? 그 실내 마스크 반드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착용해야 되는 곳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써야 되는 곳이 많죠.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곳,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이렇게 세 가지 장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중교통이나 이 통학버스, 택시 탑승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1인 병실을 뺀 병원과 약국,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도 이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특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마트 안에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도의 이 출입문이 있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하고요. 공용 통로에서 이 약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곳은 또 써야 된다, 또 어떤 곳은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하다 보면은 헷갈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 취지가 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쓰는 게 좋겠습니다. 뭐 노마스크라고 하지만 이제 평소 사실 뭐 써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마스크를 좀 들고 다녀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과거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의무가 남아있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단속이 돼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의 판단을 또 존중한다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따라서 이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과 장소는 이 지자체별로 행정 명령에 따라서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업종별로도 이 중요성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마스크 착용 해제가 거의 이제 2년 27개월 만이죠. 이렇게 해서 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기 강용미 대표님 어떻습니까? 학교 쪽이 좀 민감할 거거든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떤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직접 학교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거의 99%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네, 아직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3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벗는 것이 불편하고 쓰는 것이 더 편하다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학교에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생활을 했잖아요, 3년 네네. 동안. 그래서 이제는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 방역뿐만이 아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이 있나 보네요. 네, 심지어 마스크를 벗기 싫어서 중고생들은 급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급식실에서는 과도한 것 같은데, 이거는. 급식실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본 초등학생 아이들도 얼굴을 드러내기 싫어서 급식이나 간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살짝 들고 이렇게 밑으로 밥을 그렇군요. 먹고 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당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강 대표님께서도 자녀를 키우실 거 아니에요? 이제 네. 학부모 또 이제 뭐 이런 학부모단체 대표가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이랑 얼굴을 보고 익히고 친하게 지냈던 게 익숙한데 반면에 아이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친구들 얼굴을 잘 못 알아보거나 네. 또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가가서 친하게 장난치고 좀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이 박탈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 해제가 반가운 마음이 한편으로 드는 것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통해서 좀 단절됐던 그런 관계들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앞으로 좀 학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가졌던 그런 학생들의 정서적인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학생 10명 중에 아까 9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정도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데 그 성용희 기자 어떻습니까? 본인은 좀 마스크 완전히 벗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조심스럽나요? 네, 제 경우에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네. 저는 출근할 경우에 이제 차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출근을 하는데 이 회사에 들어올 때 현관문에서 마스크를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오고요. 사무실 안에서 일할 때도 쓰고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봐도 한 절반은 쓰고 있고 절반은 좀 벗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민들이 좀 많이 찾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어색해하면서도 좀 반기는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몇 년 만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화 관람을 하니까 내용도 좀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대형마트를 둘러봐도 아직은 전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시식 코너가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고요. 직격탄을 맞았던 이 화장품, 패션, 여행업계 등에서는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이 해외 출장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업무 보고나 교육 같은 이 프로그램도 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중교통이나 일부 밀집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하고 아직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좀 예전 모습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상엽 위원님 이제 노 마스크 또 뭐 엔데믹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요즘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이 낮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개량 백신 접종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던데 그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백신 계속 맞아야 되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3년 이상을 전 세계 팬데믹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역대 유사 이래로 이런 팬데믹을 일으킨 까다로운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에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과거 우리 뭐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변이를 하다 보면 뭐 전파력은 올라가도 중증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동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신종플루는 지금 그냥 독감화됐습니다. 메르스는 지금 다 사라지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런 아라비아반도 풍토병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변이를 거듭해도 독성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도리어 델타 변이 때 독성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랑 비슷한 독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부터 이상하고 또 하나가 보통은 한 번 걸리고 이제 재감염이 되면 대부분은 가볍게 앓고 인정한다는 네. 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이 상식도 지금 깨버렸습니다. 재감염 되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영악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하게 1차 감염을 앓게 되면 보통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해서 이제 면역을 가져야 되는데 그 면역을 만드는 그 림프절을 갖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면역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몸 안에 염증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재감염돼서 또 한 번 치명상을 맞으면 더 위험한 상황들이 그렇겠네요. 어르신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감염도 도리어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감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감보다 전파력이 한 10배는 높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그리고 이제 지금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매번 가을마다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감염력이 있으면 좋은데
증상이 있기 전부터 보통 한 독감은 반나절 전부터 감염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만 뭐 그 열감지 카메라 세워놓고 봐야 감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 감염 그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부터 감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독감과 같이 우리가 평생을 같이 가야 될 그런 감염병으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 감염병을 그냥 그대로 두면 워낙에 사망률이 높고 특히 어르신들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확진자 치료경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그 적용을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잘 보호하고 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게 그런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무화를 권고로 바꾸고 권고를 자율로 바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벌써 3년 이상을 마스크를 써오면서 그렇죠. 어떤 환경이 위험한지 어떤 환경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 산밀의 환경들에서는 알아서 잘 써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벗어주시고 한다 그러면 이 정책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어찌 보면 그 풍습처럼 비슷하게 이제 남아 있게 될 것 네. 같고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백신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길게 유지가 되지는 않지만 몇 개월 유지되지는 않지만 고위험군들의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화이자 모더나가 백신 가격을 5배 뭐 이렇게 올리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자주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기는 어렵지만 고위험군은 1년에 한두 번,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도 1년에 한 번 정도 독감과 같이 접종을 하는 형태로 해서 백신 접종 정책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과 대비를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본부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위험군에게 있어서는 사실 백신은 굉장히 중요한 방어 수단,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든 간에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갖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유효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지훈 의원님.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보다 보면 그 건강한 사람들은 되게 앓고나도 그냥 일반 감기처럼 바로 2, 3일 뭐 한 심하게 앓고 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대개는 다 별 증상 없이 기침이나 가래 많이 남고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실제 예방 접종을 안 했던 그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 예를 들어서 뭐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당뇨나 이런 것들이 심한 분들,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심장 질환 환자 이런 분들 보면 한번 걸리고 나서 그냥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네.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시골 경로당에서 남편분이 갔다 오셨는데 부인이 집에서 걸려가지고 바로 돌아가시게 되고 네. 이런 경우들을 임상에서 왕왕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금 풍토병화돼서 독성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실제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본인한테 100%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나 그렇다고 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계없이 본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걸 잘 맞아놓으면 일단 3, 4개월 정도는 면역이 유지가 되면서 심하게 진행되지 않고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예방접종을 잘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서 의원님 지금 그 좀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고위험군이나 이제 나이 드시거나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젊은 분들도 혹시 그런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젊은 분들도 가끔 이제 롱코비드 증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작년에 알았는데 지금도 뭐 계속 기침이 난다든가 아니면 계속 뭐 온몸이 아프고 그 병원에 어디 가면 뭐 특별한 병은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하여튼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되게 보면 코로나 앓은 병력들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롱코비드라고 이제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앞으로 데이터나 원인 같은 것들이 분석되면 그거에 대한 또 치료의 방법들도 또 새로 개발되고 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아무튼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가장 지금 필수적인 거는 이제 예방 접종,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송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수치적으로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코로나19가 좀 줄고 있나요? 아니면 뭐 마스크 해제 이후에 좀 늘어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치로 살펴보면요. 먼저 전국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그러니까 이 1월 4일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중순 이 4만 명까지 줄어들었고요. 네.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 4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 상황도 비슷한데요. 오늘 0시 기준 이 대전, 세종, 충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 1,000명대, 2,000명대를 오가다가 어제 이제 세 자릿수로 떨어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번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일부 해제하면서 환자 발생 안정화나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감소 같은 이런 지표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 신규 확진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말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뭐 노마스크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제 일단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엔데믹, 뭐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 상황. 근데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아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신종 플루라든가 예,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 끝났거든요. 메르스 같은 경우 2015년에서 6개월 정도 만에 다 완결했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백신을 지금 그렇게 맞춰서 해도 면역 기능이 잘 안 생기고, 네. 그다음에 앓고 나서도 또 다시 재감염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어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 기존 생물학적인 요소의 바이러스랑 좀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맞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진행되는 양상은 기존에 저희가 세 가지 질환 알았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로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분들한테 접촉하게 되면 옛날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생하고 또 재유행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경험했던 전염병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상엽 위원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7차 대유행은 이제 종식이 됐지만 이제 8차, 9차 계속 올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보시기에 이제 엔데믹을 논의하기에는 좀 어떻게 이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엔데믹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래 엔데믹은 이제 풍토병을 의미합니다. 이제 풍토병은 의학적으로 재생산 지수 1의 그 유행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연중무휴 꾸준한 비율로 계속 나타나는 걸 이제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열대 지역의 뭐 말라리아나 댕기, 우리나라의 그렇겠죠. 결핵같이 이제 그런 걸 풍토병이라고 하고요. 이제 독감이나 이렇게 호흡기 감염병들은 사실 엔데믹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유행했다가 안정했다, 유행했다 안정했다 이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유행병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지금 코로나19가 자꾸 엔데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가 연중 무휴로 계속 유행이 오거든요. 독감하고는 네. 또 달리. 그래서 이게 그냥 늘상 유행 때만 우리가 대응해서 될 게 아니고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작년에 사실 5, 6, 7차 유행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도 이제 지금 7차 유행이 안정화가 된 상황인데 2월에 저점을 찍고 3, 4월 되면 아마 다시 유행이 시작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2번에서 3번의 유행은 사실 불가피하고요. 근데 그 유행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분명히 100%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잘 보호하고 또 학생들은 또 마스크를 또 어느 정도 잘 벗고 편안하게 또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점차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거에 잃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잘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남은 방역 조치하면 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인데 서지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완화하는 분위기인데 7일 격리도 결국은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7일 격리는 현재까지 나온 가장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3일이라 5일로 좀 이렇게 조정하자 이런 의견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기존에 이제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된 상황이었을 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가용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고요. 그 사람들이라 해서 균이 3일밖에 안 나오고 5일밖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계속 7일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균이 나오는 기간이 줄어든다라든가 네. 아니면 팍스로비드를 쓰고 나서 그 치료약제에 대한 반응으로 감염 기간이 줄여서 그 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된다고 하면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7일 격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강영미 대표님도 코로나19 혹시 확진이 되셨었나요? 네. 그때 그러면 7일 이제 격리를 하셨을 테고. 네. 그 어떠세요?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제 일부에서 그런 사실 이제 소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과학적으로 이제 정한 7일 그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뭐 3일이나 5일로 조정하자 이런 의견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당에서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자고 제안을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네. 무증상도 있고 롱코비드로 굉장히 오래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7일간의 기간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은 이제 나중에 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간이 7일이건 10일이건 5일이건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의무격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무격리 기간 동안 격리하기 싫어서 요즘에는 일부러 감기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 한다던가 일을 못하면 그 손해는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격리 기간 이 의무로 어쨌든 지속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사회 활동이 어려운 개인적으로 손실이 좀 큰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네요. 또 아플 때 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은 뭐 저희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직장인들한테 특히 좀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성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강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도 그걸 참고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아주 최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에도 이 정도 격리 기간 7일 격리 의무 이건 좀 유지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좀 그 시기를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가 좀 해제되고 나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걸 판단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일단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WHO가 이 3개월마다 이 비상사태를 유지할지 말지 판단을 하는데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추이를 좀 지켜보고 공론화를 거쳐서 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 7일 의무 격리가 해제가 되면 이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처럼 이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해당했을 때 이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7일 격리 의무를 좀 계속 얼마나 가냐 아니면 3일이나 5일로 조정하냐 그 부분이지만 서지원 의원님은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신데 분명히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고 올해 또 갈 것으로 이제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셨고요. 신상엽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 가겠죠? 필수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이게 지금 그 의무격리가 이제 사회적인 측면하고 의학적인 측면이 약간 조금 그 대치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의학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보통 10일 이상 바이러스를 외부로 배출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격리 그 증상 발현으로 7일이 지나가면 격리 해제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설령 바이러스를 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3일에서 5일 정도 때 격리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일에서 5일 격리를 줄였을 때에 그런 확진자로 인한 그런 외부 전파는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가 이게 앞으로 우리랑 계속 살게 될 건데 항상 이렇게 격리하고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국 피해 최소화를 하면서 공존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독감과 같이 진단됐을 때 그 진단서를 받고 그 진단서에 근거해서 이제 병가를 받아서 쉬는 시스템으로 가긴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아직은 유행이 지금 안정세가 아니니까,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조금씩 의무화를 해제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설령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해서 확진자가 늘더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고 사회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는 동안에 이런 지금 여지들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기 판단을. 그래서 그런 의학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뭐 위험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걸 이제 결국 나중에 그 진단서 기준에 이런 병가 처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 이제 포함시켜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 거고, 네. 입원 환자 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로 그 병원 가서 입원하려고 그러면 입원 잘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 시스템의 일원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다니시던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간에서 또 쉬고 이런 사회 시스템적으로의 이런 통합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방역당국에서 얼마 전에 밝히기에는 뭐 10월, 11월까지는 노력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논의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게 이제 개인 차원의 이제 개인 방역일 것 같습니다. 저기 서지훈 의원님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그동안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철저히 하고 백신 맞고 그렇게 하셨었지만 요즘 많이 좀 이렇게 좀 느슨해진 분위기는 해요. 개인 방역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앞으로? 지금 뭐 저희 3년 지내오면서 다 경험했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본인이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밀, 밀접 접촉, 밀집, 밀폐 이런 환경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내가 감기 증상이나 뭐 이런 게 있다라면 빨리 검사해보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침 예절 잘 지켜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방접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 발 잘 닦고 하면 확실히 이런 감염성 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경험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잘 유지해 주시면, 우리나라는 뭐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그 그렇죠. 모범생들 아닙니까? 예, K 방역도 이렇게 잘 하시면 지금처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현미 대표께서는 어떻게 자녀분들 방역 그 개인 방역 좀 신경 좀 자녀분이 이제 어리니까 더 신경 쓰실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요새 하고 계세요? 우선 집에 오자마자 무조건 손, 발 깨끗이 씻고 그거를 강조하고 있죠. 3년 내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이 방역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이전의 일상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신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뭐 백신 접종률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도 하고 손 소독도 사실 손 소독제 요즘 비치 안 해놓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의 풍토병화 되지 않았냐,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진 거죠. 개인 방역만으로 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행히도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이 돼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런 백신과 치료제의 그 개발이 되면 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뭐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3가지가 남아 있는데 확진자 치료 의무 격리는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건 2가지거든요.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할 거냐, 백신 접종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이제 2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개가 남았는데 2개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요.
정부 입장에서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건 몇 개월 정도 효과가 갑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는 어제 마스크 썼다고 오늘 지금 예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 있는 그 순간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때는 쓰세요 말래요 하기에는 하루에도 위험한 순간과 위험하지 않은 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개개인의 일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마스크는 이제 의무화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감염병 팬데믹 초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더라도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이게 표현을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스크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끼게 되면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위험하지 않을 때는 알아서 잘 벗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굳이 막 정배속 과태료 물고 무슨 안 하면 무슨 막 눈총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앞으로는 사회 분위기가 저 사람은 저 때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서로 용인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성용희 기자한테는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사스 또 메르스 이런 감염병 생길 때마다 이제 좀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이제 의료 방역 체계가 이제 부족하다고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요. 그러면 정부나 자치단체는 이제 부랴부랴 예산 세워서 뭘 한다고 거창한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결국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3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얻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의료 방역 대응 체제 좀 어떻게 나아졌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이 있긴 했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왔다고 우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 메르스라는 감염병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대규모 유행은 아니었지만 이 확진자 관리 같은 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이번 사태에 좀 도움이 됐다고는 보고 있고요. 지역에서 이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했고 이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이 됐는데 특히 시민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자가격리나 비대면 진료 이런 경험들이 좀 축적이 됐거든요. 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토론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방역의 그런 뭐 개인 방역, 개인 위생 수칙 지키는 부분도 있고 한데 결국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을 좀 적극적으로 더 이제 좀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소지원 위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 그 코로나19도 괜찮고 신종 감염병이 또 계속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 정부 또 뭐 의료계도 괜찮고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한 가지 아까 좀 송 기자님 얘기에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네. 지난번 의료 방역 체제 그쪽 보안이요? 예. 그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그 정부에서 대학병원이나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감염 환자들을 위한 그 환기 시설이 된 병원을 죄송합니다. 강제로 만들게 했었는데 네. 그것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환자가 있을 때를 위해서 일부 병실은 계속 비어 있어도 그 환기 그 음압 시설이 되는 병실을 유지하고 했는데 그것을 뭐 환자가 없고 괜찮다고 해서 다 없앴다가 또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면 또 다시 부랴부랴 만들어서 하고 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충남대학병원이나 그런 데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평소에도 음압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비용 문제겠네요. 그렇죠. 예. 어차피 저희가 이 의료라고 하는 건 대량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건 우리나라 의료진들이나 의료 시설이 열심히 같이 해서 됐던 거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중국같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평소에 우리가 괜찮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그 신 의원님도 아마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대응책, 어떤 좀 대책을 미리미리 좀 세워놔야지 앞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거 딱 하나만 짚으라고 하시면 다 같은 맥락인데요. 네. 사실 신종플루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그 각 지역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없는 그 음압병실을 그냥 각 대학병원별로 만들려고 막 지금 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각 지역마다 한 200, 300병상씩 음압병동이 딱 만들어져 있고 언제든 신종감염병이 오면 골로 이제 거기서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기존 대학병원은 기존의 질환에 중증 질환에 중심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신종감염병 위주로 잘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건데 대학병원에서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환자들과 경쟁해야 되는 베드를 막 나눠 써야 되는 그렇겠네요. 이런 어려움이 생겨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 시스템에 사실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찌 보면 그 코로나19든 이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고 또 그런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잘 이렇게 우리가 따라주면서 또 유행을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강영미 대표께서도 이제 마무리 발언 짧게 한번 해주시죠. 뭐 이제 뭐 정부의 부탁의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시민들에게 부탁 뭐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셨지만 만 12세 이하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때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이유는 우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리는데 우리 아이들 맞히기 싫다 이런 신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높이려면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코로나19 시작됐을 때 가장 큰 혼란을 겪은 곳이 교육계인데요. 개학도 연기하고 2년 동안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죠. 마스크 쓰면서 친구들과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성장 과정을 겪은 아이들이 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거리 두기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서 언제든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코로나19 이제 유행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낙관적인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율적인 방역을 기반으로 신종 감염병 시대에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